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 그리고 이런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파시즘을 부르고 있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정치체제는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란 국민들의 다수의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독재는 우월한 의식 혹은 우월한 지식 또는 이 우월한 이 다양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 사람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혹은 세력들 중 그 독선적인 한 사람이라든가 한 세력이, 또는 종교적이라 할까 이념적인 이런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중심으로 한, 다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념이라든가 혹은 세력이라 할까 혹은 어떠한 지도자라는 영웅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재의 그 어떠한 형태도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재라든가 파쇼라든가 나치즘, 이게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각자 형태가 다르게 국민들을 선전하고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뭐 군사 세력, 한 사람이 영웅이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단순한 체제로 생각하지만은, 그거를 독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치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독재 속에는 다양한 이념, 그 이념이랄까 통치술이 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나치즘이고 파시즘이고 군국주의고 공산체제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라 하는 게 힘으로만 하는 이런 독재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규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강의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정치 체제는 파시즘 체제다. 나치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파시즘 체제로서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을 군사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런 관계를 조작하면서 이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저항하고, 그래서 그 저항의 의미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2030 세대가 거기에 찬성하고 나섰다라는 이런 흐름이 바로 한국의 정치 발전을 가져올 파시즘에 대항하는 이런 정변이다. 이게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되든 파면이 되든, 윤석열이 파면이 되든 임용이 되어서 윤석열이 파면이 되든, 이 지금 정변은 한국의 정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각이 돼도 어쨌거나 2030이 지금 이 한국의 파시즘 체제를 알고 있다. 이러므로 지금 공산자파들이 예전처럼 가짜뉴스나 거짓 선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겁니다. 더구나 그 탄핵이 기각됐다 하면은 2030이 승리의 어떠한 환호로서 이 체제를 그냥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독재 체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철인 정치를 해가지고 영웅이라든가 훌륭한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쉽게 말하면 왕이나 우두머리를 시켜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공자가 말하듯이 군자가
이거 뭡니까? 국민을 다스려야 된다. 서양에서는 철인이 다스려야 된다. 혹은 왕을 철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왕을 군자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공자 이론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철인 정치를 주장한 철학자들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왕권 시대에는 이런 독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하는 게 민주주의에서도 훌륭한 영웅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승만도 영웅이에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패전국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우리는 일본하고 합병이 됐지만 강제적으로 불평등으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패전국이 아니다. 일본이 아니다. 이런 거를 문서로 외교적인 활동으로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영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북두 시민혁명군도 그 이승만을 압니다. 지금 100원짜리 동전만 한 그게 이승만이 그려 있었을 거예요. 기억에. 갑자기 흐릿해졌는데. 그 2박사 됐습니다. 대통령 일을 안 했어요, 이승만은. 모든 국민들이 2박사. 명문대 박사다라는 거예요. 명문대 박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권 시대, 한 개인이 어떤 정치를 하는 것도 독재잖아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한 많은 어떠한 수단들을 강구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민주주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도 유사민주주의가 바로 독재예요. 민주주의라는 그 가짜 선동, 가짜 뉴스 혹은 그 국민들을 속이는 걸로 인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독재 정치가 있대. 그게 바로 나치즘이고 군국주의이고 파시즘인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앞에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된 이후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 체제는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쉽게 말합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유라는 것은 인간 본래의 욕망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왜 당신은 자유를 부르짖느냐? 이거는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왜 밥을 먹느냐 하고 똑같은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훈련을 하면은 밥을 쉽게 말하면은 5숟가락 정도의 밥을 먹으면서도 40년 살 수 있어요. 노동을 하면서.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자유가 없어도 노예로 살아도 그렇게 길들여 가면은 자유를 억압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을 말하지 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사람을 묶어 놓으면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면은 사람은 죽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본래의 성욕, 식욕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구인 자유를 억압하거나 방해하면은 결국은 그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 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 왕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이 독재를 방비하고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죽지만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언젠가는 남보다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가둬놓고 가고 싶은 자유를 못하게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 일찍 죽는 거예요. 요즘 말로 스트레스로 죽는 겁니다. 짐승인 개도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개도 운동을 안 시키고 딱 묶어 놓고 있으면 자기 수명보다 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시키주고 뭐 야외 운동장에 뛰어놀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인류가 혹은 국민이 독재를 두려워하고 독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길들여진다는 의미로 독재 체제의 형태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하는 그런 체제가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체제가 나치즘이고 파시즘 그리고 군국주의. 그러면서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독재 체제예요. 그러나 현대 국민 국가가 이루어진 뒤에 그 부족이나 민족을 우선시하는 그 전통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와 같은 정치적인 미개국에는 아직 왕이라든가 그 부족장을 중심으로 한 그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그분들을 따르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독재 체제를 선호하는 그런 국가도 아직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떠나서 우리가 자유주의이고 민주주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파시즘이다 이런 뜻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의미로 지금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많은 정치적인 변혁과 대통령이 탄생했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아직 한국은 정치적인 면에서 전 근대성을 가진 그런 파시즘 체제로 약 한 70년을 지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절차적으로라든가 형식적인 이런 틀을 갖추었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치적인 성숙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한 적이 없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를 해본 적도 없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그 구별의 그 어떤 근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념적으로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파쇼 국가라고 내가 이야기하는가? 복잡하게 이야기할 게 없다 이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또는 독재와 민주주의는 자유가 우선이냐 평등이 우선이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유가 뭐고 쉽게 말하면은 평등이 뭐냐 이 문제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아 우리나라가 지금 파쇼 국가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자유가 뭡니까? 그리고 평등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한번 우리 한국의 파시즘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배가 고프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또 배가 부르더라도 더 좋은 먹거리를 찾으러 다닐 수 있는 자유. 내 지금 이거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먹고 싶어. 이게 바로 자유예요. 배가 고픈데 먹지 마. 이러면은 그게 바로 자유가 아닌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저쪽에 가고 싶다. 먹고 싶다. 할 때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게 바로 자유예요. 뭐 자유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유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게 개인으로 혼자 고대 사회에 혼자 다닐 적에는 자기 먹기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부지런히 자기 먹으러 다니게 된 거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구가 자꾸 늘다가 보니까 내만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당 100kg만 먹기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자유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이 인구가 별로 없을 때 이 자연적으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기본은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묻고 싶은 대로 묻게 해야 되고 벌고 싶은 대로 벌어야 되고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고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가라 할까 사회라 할까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됨으로써 니만 자꾸 다 먹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거를 좀 줄이자.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그게 바로 평등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우선하자는 것은 뭡니까? 자기 능력 것하고 그 능력 이상을 가진 거는 쉽게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이만큼 갖게 된 거는 내만 잘난 게 아니고 이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준 거다. 그러니 내놓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은 독재라 할까 이런 그 평등을 우선한다는 건 뭡니까? 자유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많이 벌어서 이 넘치도록 온 거는 이 공동체가 땅을 비옥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10배를 벌었다. 그러니 5배는 내놓겠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평등을 우선시키는 거는 뭐냐?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모두 똑같이 20kg씩만 먹고 나머지는 다 내놔. 이게 바로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깥으로 다니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니는 키가 커가지고 많이 갈 수 있으니까 10km만 달려. 10km 이내에 있어. 왜? 니만 왜 그거 가느냐? 그럼 저 사람은 얼마나 가고 싶겠나? 이게 바로 평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은 자유를 억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 예를 들어서 사상의 자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사상의 자유는 관념이잖아요. 머릿속에 있지. 우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는 일반적인 사는 사람이 사상의 자유가 서로 큰 부딪힘이 없어요. 겉으로 별로 안 드러나고 관념이니까. 그런데 물적인 어떠한 자유,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모르고 용인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잘났다 하던 내를 불편하게 하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제, 저 사람 옷으로 비싼 거를 입어, 철가죽을 입어, 원시 시대로 이야기합시다. 나는 간신히 그 주변에 풀을 뜯어가지고 풀을 이런 거를 입고 있어. 그런데 그 독재자가 그러면 안 돼. 똑같이 입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털옷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비싸고 그 자원이 약하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해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들이 다 풀옷을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 범위라 할까 혹은 그 시기라 할까 그 양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정치 갈등의 가장 큰 그 쉽게 말하면은 주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현재 왜 북두시민혁명군은 파시즘이라고 하느냐, 이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공동체에서 제한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뭐 우리가 말하면 논리랄까 이유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고 정치고 경제인 거예요. 그건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 자유를 왜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공동체의 농사로 이야기하자. 이 공동체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놔야 된다. 본래적으로 공동체까지 니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만큼 남보다 5배를 벌은 거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5배는 이 공동체 탓이다. 이런 이론을 제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얘가 다 맞지는 않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다 먹지 못하고 있는 그거를 남에게 베풀어야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나라마다 그 자유의 범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세금을 얼마씩 걷어서 제한을 하자. 뭐 이게 세금 걷는 것도 일종의 자유의 제한이에요. 물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정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은 파쇼냐, 파시즘이냐? 이런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왔다 이겁니다. 어떻게 속여왔느냐? 이승만 시대는 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안 하면은 정적, 다음 후계자에 의해서 정치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진 욕망으로 이 권력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다는 두 가지 이유로 인간들은 권력을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치 보복을 당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미국 같은 저런 국가 형태라든가 땅이 너무너무 넓다든가 국민들이 먹고 샀는데 그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토지가 비옥하고 넓은 나라. 이럴 때는 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아직도 미국은 봉건적인 요소가 있어요. 대통령 밑에 주라는 그 나라는 주도 나라예요. 영토가 우리나라에 100배 되는 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도 하나에 왕이니까 대리만족들이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만둬도 그, 주가, 그 주지사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뭐 그거에 뭐 선거로 다 뭐 주지사도 하고 또 주 국회의원도 하고 권력적으로 자유롭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권력에 대한 정치적인 자유가 너무 좁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조금 유효성이 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아주 폐단이 많지만 저 정도라도 풀어줘야지 지금 국민들이 이 지금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적인 자유가 무한한 거예요. 뭐 저쪽 주에는 이렇게 하고 뭐 저쪽 주에서는 공산주의도 인정한다 이러면 그쪽 주에 가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국가를 파괴하자는 이런 정당은 만들면 안 된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심판을 하고 이러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뭐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미국은 정치적인 자유권이 큽니다. 그게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입장에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유 이런 데 대해서는 평등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물적인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적인 토대를 가진 게 바로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평등이 피부에 와닿고 눈에 보이니까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말하기 쉽다가 보니까 예전부터 그 경제적인 평등에 대한 문제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유가 허용된 노예가 아닌 신민이 아닌 왕권 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그 경제에 대한 평등을 그 어떤 규제랄까 범위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랄까 서로 조정 범위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대 국가가 생긴 이후 공동체가 생긴 이후 자유와 평등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은 평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유의 권리가 아니에요. 자유에 종속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유와 평등은 똑같은 어떤 가치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가치로서 놓고 보느냐? 그거는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평등을 이야기하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평등이 자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등을 이야기하면 자유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이라든가 나치즘이라든가 이런 유사민주주의에서도
일정 범위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 체제라든가 혹은 아주 강력한 어떤 독재 체제에서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으면 사람이 배고파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억제한다는 건, 자유를 조금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통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통제라는 것은 뭡니까? 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 도사, 우리말로 하면 도사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자기에 대한 욕망을 자기 스스로 억제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억제한다.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유를 용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줄일 수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나의 그 자유를 내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법으로 강제를 하면은 그는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억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야기를 하면은 해방 이후 한국에는 그 자유의 제한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게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가를 승리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시대에는 애로 치면은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놔두면은 뭐 쉽게 말하면 부뚜막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철저하게 통제를 하듯이 이 국민들을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시대는 굉장히 통제를 했습니다. 국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법을 가르치고 그런 법을 막 강제로 주입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투표 제도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봐보니까 부정선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자유라는 걸 알게 되고 투표라는 걸 깨달은 게 12여 년이 흐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각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4.19예요. 그 다음엔 또 박정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는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부정선 투표에 대해서도 이게 옳고 그러고 이 나라 된 것 같은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생존권을 보장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바로 물적인 거 아니잖아요. 물적인 거잖아요. 박정희가 바로 물적인 평등이라든가 물적인 자유를 주장한 게 바로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때까지는 그 자유라는 걸 몰란 거야. 근데 이제 박정희가 생존권, 밥은 묵게 해주자. 이러다 보니까 밥을 묵게 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쌀밥을 먹느냐. 나는 왜 죽을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야당들이 주장하는 뭐 농민정책, 서민정책. 박정희는 그러나 아직 좀 더 가야 된다. 재벌도 만들어야 되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세금으로 내고 이렇게 낙수 효과를 봐야지 그 사람을 제한해서 안 된다 이래서 재벌도 만들고 국가가 보증도 쓰고 이런 일을 강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게 파쇼예요. 파시즘인 겁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박정희 때까지는 그 파시즘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두환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물적인 토대에 대해서 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장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유에 대해서 평등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왜? 평등을 주장했으니까.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평등이라 이거죠. 뭐냐 하면은 부자를 만들어서 정부가 투자금을 주고 이 특혜를 줬으니까 재벌들에게 세금을 왕창 뜯고 쉽게 말하면 이래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내려주는 쉽게 말하면 이중고까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돈을 빼들어서 세금으로 뺐든지 어디가 빼들어서 살 때 비싼 돈으로 사주고 농민들이 생산물을 사주고 그거를 싸게 파는 거 그게 바로 박정희 이중고까지예요. 그 모든 게 그런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제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스스로 기부를 한다든가 내는데 박정희 때는 그런 인식이 안 되니까 강제로 한 거예요. 세금으로 뜯고 그걸 또 뜯은 걸 가지고 정치 자금을 해가지고 부정축제도 하고 이런 시절이었다 이겁니다. 그 파시즘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루어졌다가 거의 끝난 이후에 민주화. 너무 차별이 심하다. 없는 사람 너무 없다. 그 평등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권을 완전히 제한한 게 민주화예요. 우리가 87년 체제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산주의 체제가 87년에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민주 세력이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기득권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서민들에게 기여를 한 것 같지만은 전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이 민주화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유권을 엄청나게 제한한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법학 공부를 하는 윤석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민주화라고 부르지는 이놈들이 국민들은 몰라서 그렇지 도둑놈들이다 이거야. 반국가 세력이다 이거야. 그래서 87 체제 이후 오늘날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허위호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일반 국민들을 속에서 그놈들이 도둑질을 해왔다 이겁니다. 아들, 딸들을 특혜로 명문대학을 보내고 또 그걸로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북두 시민혁명군은 국민들의 자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겪었던 국민들은 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술수에 속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나치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족 사회주의가 나치당의 그 번역이 민족 사회주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파쇼는 또 뭡니까? 공산주의 반대 사회주의예요. 이 그 특징에서 뭘 나타나는 거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적대적인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이 우리가 저놈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통령이 자기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다. 소련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이거 싸워야 된다. 이런 국민들이 어쨌거나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 도둑놈을. 왜? 대통령이 저기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렸다 하지만 그 내밀한 그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도리어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노리는 바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든가 나치즘이라든가 군국주의는 국가나 민족 이런 어떠한 단일 집단의 단결을 요구하면서 그 단결을 요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대적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독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수에 대해서 평등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치서에서는 나치의 그 당명이 그거잖아요.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골고루 평등하게 살아야 돼. 이런 주장이 바로 파시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파시즘이고 나치즘이라.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해왔느냐? 그 전에 그러면은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언제 생기느냐? 절대 빈곤에서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골고루 나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평등을 주장할 것도 없고
자유권을 제한할 수도 없잖아요. 너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찾아 먹어. 이럴 때는 자유주의가 성행하고 파시즘이 아닌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잖아요. 인민민주주의. 이래서 그 지금 파시즘이나 나치즘은 어떤 시대에 일어나느냐 하면 국가가 막 일어날 때, 번창할 때, 그 번창하고 조금 나눠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쉽게 말하면은 부자는 부자로 살 때, 그때 평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등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정책이 성공한 70년대부터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초기에는 그 파쇼라는 의미로 그다음 평등이 있은 게 아니고 그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지도자들의 그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었다 이겁니다. 뭐냐? 방임할 수 없는 거예요. 방임을 했다 하면 나라가 끝없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승만이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살게 해줄 수는 없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가르치고 뭐를 가르치고 해서 해보자. 이런 아주 훌륭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박정희 그 미개국 한국에서 그 시절 전 세계를 주름 잡던 일본 군국주의의 기본인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선진문물을 교육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우리처럼 어렵게 산 적이 있었는데 또 만주에 가보니까 그 만주가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지고 개척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군인이 되어서 이 일본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을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그냥 우연히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일본 육군 사관학교 때부터 그 쿠데타를 꿈을 꾼 거예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파시즘은 어떠한 국가 발전으로 볼 때 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악으로 선택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선의가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70년대 이후부터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 평등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면서 자유권에 대한 제한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떠한 민주화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권을 이렇게 마음껏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억압이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자유권이 방해당했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시절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파시즘이라면 우리를 결속시켜서 하면서 그 결속을 시키기 위한 상대적인 적이 누구냐? 일본 아닙니까? 박정희 때는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이런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북한이 곧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싸우면서 건설하자. 아, 그게 바로 파쇼잖아요. 파시즘. 지금 문재인 민주화 세력들이 뭐를 했습니까? 국내에, 내부에 친일 세력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뭡니까? 일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 자유권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단결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집권을 해온 거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는 해방 이후 이제껏 민주화 세력이 정치를 잡았다는 정권을 잡은 시기에도 끊임없이 주장한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은 뭉쳐서 뭘 해야 된다?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일본이 쳐들어온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걸 다 뺏어간다. 이런 그런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거구와 하나 더 늘었어요. 지금 문재인 이후 하나 더 늘은 게 이재명에 의해서 새로 더 생산된 게 뭡니까? 거구.
모든 사람이 거구예요. 탄핵 반대하면 거구. 기독교 어떤 교회가 나오면 저거는 기독교의 거구. 그 다음에 친일파. 그 다음에 일본, 반일. 이게 우리 한국의 파시즘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이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내부적인 단결, 그 번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민적인 저력을 아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훌륭하다. 민주화를 이룬 국민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민으로서 아주 우수하다. 그런데 이런 우수한 능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적대 세력. 북한이 있고, 또 민주화에서 성공한 사람은 친일파가 있고, 내부에는 거구가 있고, 이게 지금 한국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1970년대, 물론 앞에는 국가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성립을 위한, 국가 완성을 위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파시즘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지. 밥은 먹게 해야지. 이런 사명감으로 독재를 할까 파시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민주화라는 거는 국민을 속인 거다 이겁니다. 민주화해야지. 민주화해.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번 의회 독재를 보면서 이 국민들이 자각을 한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평등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이렇게 오면은 자유가 억압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우리나라가 많이 평등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을 힘으로 억압했고 그 힘으로 자유권을 제한했다는 뜻입니다. 자유권이 제한되는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와 싸우면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래 대통령으로 그 취임할 때부터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민주화라고 떠드는 저놈들이 도둑놈이구나. 반국가 세력이구나. 카르텔을 이루고 있구나. 이 말을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혁신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윤석열이 개인의 생각이고 여당, 야당, 온갖 재벌들이 서로 카르텔을 이루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힘으로 억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드러난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 당 내에 탄핵 그 찬성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민주화의 어떠한 양심 세력으로 이야기하는데 반동 세력입니다. 윤석열의 행동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30 자유를 알고 있던 자유롭게 성장한 지금 2030은 윤석열이가 옳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언론에서 2030이 그 극우 세력에게 속았다. 선동당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마지막 발악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에서 살아나온다 하면 진정한 한국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놓고 국민들과 토론하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꼽힐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믿습니다. 지금 2030이 그 언론이 옛날 파쇼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언론으로서 온갖 가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30이 깨달은 것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언론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떠한 SNS를 통해서 진실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파쇼 정치를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2030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 참, 알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말의 희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2030이 속아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속여서 70년대에 파시즘의 부활을 꿈꾸고 있구나. 단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가짜와 의회 독재를 통해서 이것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2030이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므로 2030과 가까운 미래 세대 10대들도 앞으로 2030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050도 2030이 속은 것이 아니고 2030이 현실과 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소통이 된다면 4050도 2030의 행동에서 큰 반성과 울림이 있을 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3월달이 되면 엄청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파시즘을 행사하고 있었던, 힘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민주화 세력도 이제 지고 말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물급반전, 민주화 시대에 극함이 왔다. 이제는 2030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2030이 극우에서 선동당에서 나왔다. 지금 그 마지막 발악, 그 민주화 세력들의 발악, 거기에 기대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MBC, JTBC 완전히 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주교의 사제단들 완전히 국민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입니다. 왜? 그들이 카르텔을 이루면서 도둑질을 하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그 카르텔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국민들의 발밑에 밟힐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하는 겁니다. 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지금 공산 좌파들이 주장하듯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2030이 알기 때문입니다. 평등하다 이러면 자유가 뺏겼다는 소리예요. 그 독립적인 개념으로 자유도 엄청 커지고 평등도 엄청 커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쌀이 100가마이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를 1000명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거를 평등을 위해서 법으로 다 나눠주면 자기가 경제적인 자유권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유라는 건 뭡니까? 아, 우리가 1000개가 있는데 나는 내가 200개를 벌었어. 근데 나는 10가마니만 하면 돼. 그러면은 190가마니를 내놓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자기의 성취를 만끽하는 그런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민주화라는 놈들이 그걸 빼들어 가지고 전부 다 소련처럼 공산당처럼 자기 권력을 연장시키는데 부어버리고 또 자신의 호화 생활을 누리는데 투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2030에게 평등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평등을 말하면 자기 자유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이 2030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조정하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다 같이 커질 수가 없다. 평등이 커지면 자유는 없어진다. 자유가 커지면 평등이 없어진다. 그 어떠한 기준점을 우리 국민들이 정하자. 너희들이 뭔데 거짓말을 시키면서 도둑질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놈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는 그 걸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학위, 그 뭡니까? 경원대학 석사학위, 표절, 가짜 드러났잖아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그 도둑놈 새끼는. 내가 이런 삼류대학 변호사가 무슨 이런 삼류대학 석사 논문이 왜 필요해? 반납하겠어. 그동안에 자기가 성남시장이 된 거는 그 학위를 땀으로써 그 동문들에게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다 써먹고 이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성남시장도 다 무효화하고 그래서 그 원초적으로 지금 자리에 있는 경기도 지사도 그만둬야죠. 다 써먹고 지금 필요 없다. 버릴 때도 필요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또 선거 때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대장동 개발이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자기가 아니면은 이 적자 날 것을 약 한 2천억의 그 공원 부지와 시설을 만드는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알고 보니까 1조 원에 가까운 도둑질을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재산권, 그 자유권을 빼들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입으로 시불거리기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이게 바로 그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이용한 파시즘이고 그 나치즘이고 그것이 가장 그 거짓말로 확대된 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왜? 러시아, 소련이 망하면서 실토했잖아요. 공산주의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그 기업가들이 잉여 이익을 가져간 것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실토하고 이 공산주의는 거짓된 체제라고 고르바초프가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를 내걸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를 2030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공아웃까지 나오는 거예요. 중공을 없애자. 중공 우리에게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과 지금 우리 반국가 세력 혹은 공산 좌파 반란 도둑대들은 왜 중국을 친하게 합니까? 북한 보세요. 중국과 친하면서 통제를 해가지고 야 중국을 봐라. 우리가 왜 문제 있나. 저 남한 저놈 새끼들은 미국에 강점이 돼 있으니까 저건 잘못된 줄도 모른다. 우리는 중국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이나 공산 좌파들이 지금 반란을 이루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중국을 뽑았자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쎄쎄하면서 중국 살려주세요. 정치 체제도 중국을 하고 경제 체제도 중국을 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자유권이 박탈됩니다. 지금 중국도 지금 그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의 옛날 그 장기 집권 시대를 꿈꾸는 이 민주화 세력이 있음으로써 오늘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엄청난 정치적 변혁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2030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유 시민들은 이런 큰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혁명으로 뒤엎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 헌법재판소를 불질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금 민주화 세력들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그 국민들이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민주화 세력 이거는 히틀러처럼 절대 선으로 속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 일편단심
그리고 이재명으로 드러난 실질적인 부정부패, 그 평등을 빙자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말한 이재명이 그 평등과 임대주택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관청에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을 쫑으로 부리고 마누라의 시녀로 거느린 이런 현실을 목도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재명은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학위 표절, 불륜, 그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으면은 그래도 낭만적인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자기 한 로맨스를 비난하는 그 불륜의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자기가 재판한 그 기업을 유리하게 선고를 하고, 선고하는 그 당시에 투자를 해서 몇십 배의 이익을 누리는 이런 도둑놈이고, 또 그 재판을 하는 또 하나의 문영배라는 놈은 파시즘을 가장한, 나는 좌파요, 여러분과 똑같은 그 세력이요, 이런 독재 세력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을 부끄럽지 않게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웅변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으로 이렇게 외치기도 하지만은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소박하지만 모든 시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남동 관제에서도 4일 있었습니다. 왜? 이틀 날을 샜기 때문에. 간 날, 온 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다 있은 건 아니고, 간 날도 오후에 가가지고 한 1시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1시쯤 왔으니까 24시간씩 이틀 있었, 4일 있었습니다. 이틀 날밤 샜습니다. 그때 큰 정치적인 변혁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2030이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아서 온 게 아니에요. 논리가 분명한 이야기, 자유와 평등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2030에게 이런 깨우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말고, 그동안에 있었던 한국의 급진적인 성장에 따른 그런 민주화가, 또 이런 오래된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은 파시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2030을 통해서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또 선진화된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번에 확 갈아엎는 변혁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면서 큰다고 했던 것처럼 철저히 아파야 합니다.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눈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맹렬하게 투쟁하자. 이 자유와 평등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평등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우리가 이 파시즘에 동의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반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은 어리석은 민족인가 어떻게 됐든지, 오늘은 한국 정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파시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런 민주화라는 평등을 가장한 독재 정치에 속고 있었다. 이번 정변으로
이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철저히 투쟁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